7월 이제 마지막 주 목요일, 우리가 이제 또 한 달 만에, 또 원래, 정기 교육 이제 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다들, 건강하셨죠? 지금 무더위도 한창이고, 또 코로나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몸도 건강해야 되고, 또 마음도 이제 건강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접근해 왔는데, 오늘은 이제 건강과 관련된, 특히 마음, 건강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직전민주연대 강도영 힐링위원장님을 모시고, 몸과 마음 통합적 접근을 통한 트라우마 치료. 강도영 선생님은 서울대를 나오셔서 서울대 병원에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개인 병원 원장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 40분 정도 하시고요. 질의응답하고 그리고 한 달간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고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또 의견 있으면 제기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20분 정도가 참여하셨네요. 사실 소개도 하게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바로 시작을 하죠. 뭐. 예. 강도영 스님 모시고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님 시작해 주시죠. 예, 이렇게 소개받은 강도영입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전에는 이제 연성수 선생님하고 명상 관련 배우는 기회가 있었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으면 이렇게 근무 재직 시 주로 그 트라우마 관련, 그러니까, 외상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임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좀 강의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접했던 환자분들은 산업재해, 교통사고, 이런 분들 이렇게 접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트라우마, 외상, 충격, 뭐 이런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정신과에서 어떤 치료를 받는데 정신과에서 제공하는 치료의 좀 한계가 좀 있다는 부분 때문에 많은 좀 고민을 했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그런 고통을 가지신 분에게 좀 더 좋은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고민에서 시작된 또 그런 개념과 치료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외상, 트라우마 이후에 어떤 생기는 증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정신과에서 보통 이게 심리, 어떤 마음 이쪽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 이제 우울증을 포함해서 이런 어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에서도 통합적으로 몸의 어떤 상태가 굉장히 이제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마음의 상태가 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접목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한다는 변화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 얘기하면 가장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죠. 최근에 이제 세월호 사건 보면서 많은 국민들의 이제 관심이 가져졌고, 외국에서는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 트라우마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참고 넘어가고 그걸 말 안 하는 분위기,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도움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최근에는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중요한 이렇게 증상 5가지를 보면 어떤 우리가 충격을 받으면 한번 놀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충격을 받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폭력을 당했다, 뭐 이런 어떤 한번 상처를 받으면 비슷한 어떤 자극,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라보고 놀라는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단어로 굉장히 과민해집니다. 그 이후에 상대방이 그런 의도로 얘기를 안 했는데도 좀 오해하게 되고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예민해지고 그걸 또 고민하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니까 대인관계가 좀 틀어지고, 이런 어떤 대표적인 과민 반응 증상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선생님들도 아마 이제 그 지금 하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혹시 이제 국가폭력 피해자분들 이렇게 대하시다 보면은 좀 예민한 그런 뜻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신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이제 누르고 그런 감정을 회피하려는 그런 증상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신체 증상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 신체 증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한테 이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뭐 가슴을 치고 막 가슴에 바위가 있는 느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고요. 그 다음에 그 충격의 재경험,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을 자꾸 원치 않은 자꾸 떠오릅니다. 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놀라고, 뭐 이런 네 가지 증상 외에 무감각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감각해지는 거는 이런 어떤 과민 반응을 통해서 여러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자꾸 이제 이전에 힘들었던 것들을 재경험하고 몸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지쳐요, 몸이. 마음과 마음이 지치고,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진, 내 주위에서 벌어진 일, 특히 이제 소중한 가족들의 일들도 좀 무감각해지는 그런 증상들을 겪는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가장 대표적인 5가지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뭐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 5가지 중에서 또 주된 증상이 이렇게 좀 지나면서 뭐 어떤 탄 증상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변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가졌을 때는 그 트라우마의 어떤 정도, 그리고 트라우마를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어떤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우리가 봐도 힘든 트라우마를 받았는데 잘 넘어가는 분들이 계시지만, 왜 그렇지 않은 트라우마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도즈 트라우마 자체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받는, 그 외상을 받는 그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증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 상실을 오게 된다. 그리고 한 33%는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만성화되는 경향을 겪게 되고, 그래서 심한 경우엔 자살, 우울, 성격적인 변화, 개인 기피를 하는데, 가장 성격 변화가 오는 특징이 뭐냐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노. 이 분노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가장 큰 성격 변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하지 않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 트라우마 반응이나 치료나 아니면 그 트라우마를 제공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징벌이라든지 어떤 처벌, 아니면 또 받은 어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를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치료는 단순히 진료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치료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어떤 국가나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이런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단순히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에서,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는 왜 생기는가를 봤을 때 주로 이제 개인적인 사고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동차 사고, OECD 국가에서 자동차 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다음에 산재, 이런 것들이 많고, 요 최근에 이제 산업재해 관련된 법안도 통과됐지만, 아직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진료를 해보면, 교통사고도 그렇지만 산재에 대한 어떤 환자분들 치료나 처우가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미미한 상황이고, 처음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 충격으로도 증상이 생기지만, 그 사고 후에 회사나 국가가 대하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2차, 3차 트라우마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이 개인적 사고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별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아니면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사회, 이게 가장 큰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가장 이제 흔한 게 국가폭력이죠. 믿었던 국가가 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예전에 어떤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에 대해서 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처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개인적 사고뿐만 아니라 관계, 특히 이제 사회의 문제에서 생기는 트라우마는 향후에 자신을 지켜주는 국가를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 그리고 또 국가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 주냐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단순한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를 넘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뭐 옛날 영화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란 영화를 보면 그 한 병사가 됐는데 그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대원이 목숨을 잃더라도 그
병사를 찾아가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진짜 전쟁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개인에 대해서 국가, 믿는 사회가 어떻게 그 개인을 보호하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많은 어떤 그 문제들이 생기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럼으로써 가지고 있었던 믿음, 기억과 감정이 통합이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이 아니면 이런 사고를 겪었을 때 내 잘못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받은 고통이 내 잘못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분명히 누구든 그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보호 또는 보상 아니면 치료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때 굉장히 어떤 그 불일치, 인지 보조화가 생기게 되는 거고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생겼던 일들이 자꾸 이제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번 큰 상처를 겪으신 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 의심하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그런 걸 경험하는 거는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왜? 기억을 하고 그런 위협에서 나 자신을 피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생존을 돕는 거기 때문에 큰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자꾸 그 비슷한 자극을 주는 거를 자꾸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 사회생활에 이제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에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 결과로 주변 사람들을 못 믿어요. 그리고 쉽게 화내고 사회를 신뢰할 수 없고 이 상태가 더 지나면 본인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분노 표출을 하고 공격성을 표출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어떤 경과를 밟게 되는 게 외상후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트라우마는 결국 어떻게 이제 우리 뇌에 남아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상처를 겪었을 때 그거를 기억하고 하는 시스템은 우리 뇌에서 기억과 관련된 시스템입니다. 특히 이제 사건이 일어난 에피소드와 관련된 기억과 그때 느꼈던 감정 기억들이 그 뇌에 저장되어 있고 그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외상을 당한 이후로 시간은 지나가지만 그 상처들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눌러져 있다가 관련된 자극이 들어올 때마다 눌려지면서 다시 재경험하고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팔에 멍이 들었다고 생각할 때 그 멍이 안 들었으면 걸어갈 때 큰 어떤 지장이 없지만 멍든 팔로 걸을 때 그 팔을 흔들다가 어느 한쪽이 닿으면 굉장히 아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멍처럼 그때마다 자꾸 그때 겪었던 여러 가지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죠.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고 그 떠오름이 제 현재의 삶을 이제 제한하게 되고 구속하게 되는 그로 인해서 사회, 대인관계에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특히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과거의 어떤 그 상처로 인해서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또 그게 또 트라우마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 상처를 받은 상황으로 자꾸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증상들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처음 생겼을 때 이 증상들을 어떻게 처음에 잘 관리하고 사회가 관심을 가져주느냐가 전체적인 어떤 개인적인 마음의 어떤 건강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몸 위주로 조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몸을 얼마나 잘 써야 되는지 중요하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우리가 몸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그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 겁니다. 이런 외상을 당하신 분들이 흔히 말하는 화병처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화병이라는 어떤 정신과 진단은 외국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화병인데 그게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는 그냥 화병이라는 진단명을 쓰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화병은 지속적인 어떤 트라우마, 예를 들어서 시집살이를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주 역치를 넘지 않는 그런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받았을 때 나오는 어떤 그런 신체적 증상을 화병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겪었을 때도 우리 마음만 그리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도 그 상태를 기억한다는 거죠. 이 트라우마의 흔적이 몸에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이제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 뇌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뇌죠. 우리 뇌 기능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뇌는 위쪽으로 갈수록,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 위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새 유행하는 인공지능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에 뭐, 미래를 예측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계산하고 따져보고 하는 게 위쪽이고, 이 밑으로 몸에 가까운 쪽이 어떻게 보면, 감정이라든지, 자율신경계, 호르몬, 면역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뇌는 그 실행, 인지 기능을 하는 뇌 부위와 그 다음에 감정, 몸과 연결되는 뇌 부위, 그 다음에 변연계,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통합하는 뇌는 이렇게 뇌 부위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이 뇌와 우리 몸을 전체, 뇌도 몸의 한 부분이죠. 이렇게 통합해서 보면은 몸이 있고 이 뇌와 몸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자율신경계와 자율신경계, 그 다음에 호르몬 시스템, 그 다음에 면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뇌든 몸이든 간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의 어떤 변화, 부교감신경계의 변화가 따르게 되고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혈관이 수축한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장기화되면 호르몬,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리 주기의 변화가 온다든지 면역계, 예를 들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거나 안 좋은 일을 겪고 그러면은 뭐 감기에 자주 걸리고 염증이 몸에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전체, 몸과 마음을 통합해서 이렇게 보면은 뇌에 관련된 이런 기능, 인지 기능과 감정과 이걸 통합하는 기능, 그 다음에 몸의 신체, 팔, 다리, 이런 여러 움직이는 기능과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자율신경계, 호르몬, 면역신경계가 이 통합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어느 한쪽 부위에 이상이 생겨서 만성화됐을 때는 결국 몸과 뇌,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이뮤 시스템에 같이 변화가 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접근을 할 때 단순히 우울하다고 했을 때도 이런 어떤 몸의 이상이라든지 자율신경계 이상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잘 살펴 접근해 가는 방식들이 최근의 어떤 치료, 추세고 통합적 의료, 기능의학의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몸과 마음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최근에 뇌과학이나 정신의학 또는 어떤 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사회 철학에서도 이미 이렇게 몸의 어떤 중요성을 되게 강조해 왔고 그게 가장 몸의 중요성을 얘기한 철학자가 스피노자입니다. 저는 스피노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이분이 이제 다른 어떤 철학자들, 기존의 어떤 철학자들은 몸을 좀 무시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스피노자는 마음과 몸이 동일한 실체, 이론론을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이원론하고 다르게 데카르트가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은 분리시키면서 이원론을 해서 뭔가 몸과 마음을 분리한 사람처럼 이렇게 지금은 기억되고 있지만 그 시대 맥락에서 보면은 그 시대 철학, 사회 철학의 분위기 속에서 몸을 한 개체로서 인정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몸의 중요성을 말한 거기 때문에 데카르트 이원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몸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발전시켜서 스피노자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과 몸이 떨어져 있지 않다. 동일한 실체, 이론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서로 평행하고 연관되어 있는 절차다. 그러니까 마치 한 물체처럼 같이 동면의 양면처럼 서로를 모방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몸에 대한 관념 인식이 꼭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인공지능 이런 말을 하지만 지능이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계산하고 뭔가 이제 뭐 실행을 하고 뭐 집중을 하고 기억을 하는 시스템을 말하지만 우리 뇌는 그런 기능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기능들은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공감을 하고 뭐 이런 기능들인데 현재까지 인공지능이 하는 어떤 기술의 구현들은 앞에 말한 인지적인 측면, 기억, 집중, 계산, 그 다음에 예측 이런 부분들 인간의 뇌를 본따서 그걸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하고 용량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의 기술인데 비해서
더 중요한, 사람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공감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유추하거나, 예측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인공지능이 구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능이란 말은 어떻게 굉장히 축소한 건 인간의 뇌를. 그래서 그런 어떤 인공지능이 왜 인지 기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빨리 발전을 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뇌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빠른 그런 어떤 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왜 공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유추하거나 친밀감을 느끼고 일상생활 인간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왜 인공지능이 못 따라가냐? 그거는 인공지능에 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공감을 하는 거는 예전에는 몸을 배제하고 그 어떤 기능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마음과 몸의 어떤 상호작용, 몸이 마음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이 공감의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현재 나오는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로서는 공감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고 향후에 인공지능 다음에 정서지능이 나왔을 때는 결국 이 몸이 어떻게 마음에서 인지되는가 그리고 마음이 몸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다고 하는 게 현재 과학 뇌과학의 추세고 그만큼 여기 지금 된 것처럼 인간의 몸에 대한 관념 인식이 마음에서 어떻게 잡히느냐 우리도 이제 몸이 힘들 때하고 몸이 편할 때하고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이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어떤 행복이라든지 공감 또는 인공지능 이후에 나올 정서지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들을 이미 이제 스피노자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더 이제 그 이론을 발전시킨 게 폰티입니다. 이 사람이 사르트르 고등학교 동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 스피노자는 이론론을 얘기했고 몸과 마음은 같이 움직인다. 이런 어떤 이론만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철학에 영향을 크게 미쳤는데 우리가 보통 다른 세상을 지각하는 걸 얘기할 때 오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시각, 청각, 미각 여러 가지 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지각하는 주체를 얘기할 때 몸이 지각을 하고 인식을 한다고 생각이 나는데 이 폰티는 마음으로 세상을 지각하는 게 아니라 몸도 지각을 한다. 그리고 이 몸이 지각의 주체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신체에 대해서 이원론을 반대하고 몸을 빼면 우리가 지금 인지하는 걸 설명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느끼는 것들을 만약에 내가 내 뇌에서 내 마음이 인지하는 몸의 어떤 부분을 빼면 전혀 다른 세계가 나온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과 정신이 분리될 수 없으며 의식이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이게 철학 폰티가 한 얘기인데 지금 뇌과학에서 의식을 연구할 때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할 때 이슈가 이전에는 몸을 빼고 뇌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몸과의 반응을 같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뇌과학에서도. 그러니까 몸은 단순히 정신의 의지에 움직이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의지력에 따라서 몸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정신활동이 몸에 스며져 있고 몸의 활동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코기토라는 말을 해서 마음의 어떤 의식, 순수의식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그 폰티는 어떻게 보면 몸 자체가 세상을 지각하는 주체이다. 몸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떨어져 있는 그릇 같은 그런 하나의 어떤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 그런 제가 하위 기능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정신질환이나 의식 그다음에 감정, 정서 기능을 연구할 때 이 몸에 대한 어떤 기능, 몸이 어떻게 뇌에 영향을 미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이 언제부터 이제 그럼 뇌과학에서 사회철학에서는 이미 이제 스피노자나 메르르 퐁티 같은 분들이 이미 얘기했는데 뇌과학에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언제 연구가 됐느냐 하면 197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후반부터 연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재밌는 대표적인 연구 결과가 흔들다리 효과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보이시죠? 흔들다리. 아마 선생님들도 이제 흔들다리 올라가 본 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다리에 올라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무섭죠? 아무리 이제 자기가 담력이 센 사람도 밑에를 바라보면 아득하고. 근데 두튼하고 아론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심리학자들인데, 여기 이제 흔들다리, 이 캐나다에 있는 유명한 그런 다리인데, 여기 이제 이쪽에 가운데에 이제 실험할 사람들을 세워놔요. 딱 다리 가운데 서 있으면 당연히 이제 다리 흔들릴 때마다 막 심장이 박동수가 뛰었다가 다리가 조금 안 움직이면 좀 줄었다가 이런 게 반복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반대편에 남자한테는 여자한테는 남자를 보여주면서 어떤 사람한테 끌리냐, 뭐 그런 연구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되게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연구인데, 그때는 이제 연구를 했는데, 재밌게도 이 다리가 흔들려서 심장 박동이 올라갔을 때 딱 보여준 얼굴을 본 이성한테 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 사람이 뭐 내가 얼마나 외모가 어떻고 이런 거보다는 내 심장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호감 가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몸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내가 처한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성적인 부분에 영향을 준다라는 첫 연구가 되었고, 이게 가장 기초적인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가장 큰 예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우리가 이제 운명의 연인,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만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힘들었을 때 누군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한테 끌리게 된다는 거죠. 왜? 몸과 마음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지각하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몸 상태가 영향을 준다는 가장 최초의 어떤 뇌과학적 연구. 생각해보면 쉬운 거지만 이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한 첫 연구가 될 겁니다. 오후에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노시보 효과인데요. 아마 이제 병원에 가서 아니면 뭐 영양제 같은 거 선생님이 드시는 경우 있을 텐데, 플라시보 효과는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약 효과라고 그러죠. 이 위약 효과는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뇌에도 그런 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무슨 약을 먹으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 긍정적인 결과를 나는 거죠. 그리고 이 플라시보 이펙트가 단순히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저 의사는 왠지 나를 잘 좋아지게 할 것 같아. 그럼 그 의사가 약하고 저분은 내 말도 제대로 안 들어주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아. 똑같은 약을 써도 그 환자분이 겪는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적으로도 신뢰감을 의사가 주고 하는 게 굉장히 치료 효과를 높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마찬가지로 누굴 만났는데 무슨 계약을 하거나 할 때 저 사람은 왠지 잘 될 것 같아 하면 좀 잘 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내 몸이 느끼는 어떤 반응들이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고, 내 마음이 생각한 게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그런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플라시보 효과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노시보라는 게 있는데, 플라시보, 노시보 이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정신과에 가서 무슨 약을 탔는데, 정신과니까 오기 싫어서 왔는데, 자꾸 이제 우울증이 있습니다 하고 약을 드세요 하고 드리면, 집에 가셔서 인터넷 쳐봐서 그 약의 부작용을 싹 읽어봅니다. 그러면은, 읽어보면서 내 이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부작용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실제 현장에서 환자분들한테 부작용 물어보면 아주 조금 조심해야 될 부작용 말씀드리고, 절대 인터넷 가서 부작용 읽어보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작용 나온 것들은 다 똑같아요. 다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걸 읽으면
일단은 이런 거 생기면 어떡하지 하면 조금 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몸과 마음이 서로 작용한다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아. 처음부터 첫인상이 안 좋으면 자꾸 일이 틀어지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나가는 걸 노시보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마음이 몸에, 몸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금 하루 판단을 할 때도 뭐라고 막 판단을 할 때도 이런 몸과 마음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영향을 준다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상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쓰이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뉴로 마케팅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제 홍보, 선전, 이런 부분에서도 이성적으로 어떤 잠깐 얘기하기보다는 사람의 어떤 몸, 감성에 하는 어떤 그런 감성 마케팅이 시작되면서 특히 이제 이런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잘 보고 이용하는 그런 트렌드가 지금 많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니야. 대표적인 게 이제 몸과 마음 질환을 대표적으로 보는 게 통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게 왜 마음하고 연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도 아마 통증을 한 번도 이렇게 경험 안 해보신 선생님들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근데 이 통증이 보면은 통증의 정의 자체에 감정이 들어갑니다. 신체와 감정이 들어가는데 몸이 아픈데 감정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이제 만성 통증이 아기는 그런데 이 통증이 가장 이게 마음과 몸이 상호작용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성격, 불안한 마음일수록 마음이 덜할수록 플라시보 효과도 좋고 좀 통증의 반응을 잘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제 지금 올림픽 한창인데 어떻게 보면 통증과 좀 다르지만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을 응원하고 동양인을 응원한 것처럼 이렇게 다른 인종보다 이제 이런 감정이입이 잘 되는 인종의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봤을 때 아유.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는 거죠. 영과 그래서 이런 이제 통증 관련하고 이제 그럼 과연 몸과 마음이 상호작용을 한다면 어떻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냐? 그 길이 어디에 있냐? 아까 말씀드린 몸과 마음의 어떤 박사는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데는 자율신경계와 그 다음에 호르몬, 면역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게 외국 몸과 마음 어떻게 해서 서로 관계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뇌수용 감각이라는데 인터로셉션. 그러니까 이 인터로셉션은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거하고 좀 정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 시각이라든지 청각, 미각, 후각 이런 감각들은 어떻게 보면 외부 자극을 우리가 지각하는 데 쓰이는 감각들이죠. 근데 이 인터로셉션, 인터란 말이 어떻게 내적인 것을 셉션, 인지한다는 뜻인데 우리 안에 뇌수용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외부적인 어떤 오감만 하는 게 아니라 내부 기관에 내부 기관 여러 가지가 있죠. 오장육부, 혈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내부의 기관 및 조직 등에 발생하는 모든 감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 그게 의식화되지 않을 뿐이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정신과보다도 신경과의 저명한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스피노자하고 철학적인 스피노자하고 폰티 얘기를 과학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몸과 마음이 동의를 하고 폰티는 몸이 지각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진짜 우리 뇌 몸속에서 그런 어떤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있을까 하면서 연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내부 감각 그러니까 외부에서 소리를 듣고 뭔가 보고 그게 뇌에 인식되듯이 그런 표상이 딱 생기듯이 우리 내적인 감각, 우리 오장육부, 혈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태를 인지하는 데가 길이 있고 그 길이 뇌에도 있을 거다 하는 어떤 가정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각이나 청각, 미각 다 시각 중추가 다 뇌에 있죠. 근데 이런 내부 오장육부의 어떤 상태를 그 상태를 표시하는 그걸 느끼는 부분이 인슐라, 섬이라는 어떤 뇌 부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 외부적인 어떤 감각뿐만 아니라 우리 오장육부의 어떤 상태를 인지하는 그 길이 척추를 따라 올라와서 뇌까지 이어지는 길이 우리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밝혀냈고 거기 그 부분이 인슐라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자극을 주었을 때 이렇게 이 뇌 인슐라 부분이 활성화되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데 우리 몸에 우리 뇌에 우리 모장육부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길이 있다. 그리고 뇌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딱 몸의 상태라든지 감정적인 걸 배제하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 경험이 이런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처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5년 전에 어느 레스토랑에 가서 체한 적이 있어요. 어떤 요리를 먹다가 스파게티를 먹다가 체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레스토랑 이름이 꿈 아니면 이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랑 만나서 레스토랑에 갔는데 비슷한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장식 디자인, 내부 디자인이 있는 그런 레스토랑에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걸 인지를 못해요. 본인은 의식적으로. 근데 자기가 파스타를 좋아하니까 파스타를 시켜서 이제 먹는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앞에 사람은 되게 맛있다고 먹는데 먹으면서 굉장히 느낌이 이상하고 안 좋게 먹고 집에 와봤는데 곰곰이 집에 누워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맛이 없었지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 기억을 더듬어 가다 보니까 5년 전에 정말이야.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5년 전에 먹었던 파스타 먹고 토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지만 비슷한 환경에 가서 같은 어떤 게 주어지니까 나는 의식화는 못하지만 인지적으로 몸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 신체의 경험이나 신체 상태가 우리가 어떤 거를 인지하고 처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신과 치료에서도 분석 치료, 인지 치료 하는데 치료의 대상이 자꾸 이제 생각을 바꿔주는데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쉽게, 신체 상태를 변화줌으로써 인지, 생각을 변화시켜줄 수 있다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화된 인지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런 치료, 수행법이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명상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죠. 이런 어떤 이론보다는 명상법이 훨씬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명상이 어떤 걸 연구하다 보니까, 사회 철학이 발전하고 뇌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왜 명상이 3,000년 넘게 살아남아 있고, 처음에는 어떤 수행, 정화의 개념으로 썼던 명상이 최근에는 상당한 이슈가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정신치료, 심리치료의 한 50%에 접목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됐는지 설명했을 때 단순히 생각, 인지만 변화시켜서는 치료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상 자체는 몸을 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신체 상태를 변화시켜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마음을 변화시켜서 몸을 변화시키는 이런 명상 기능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체화된 인지, 몸과 마음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은 동양의 몸과 마음의 이론, 그 다음에 불교의 실천 철학, 도교적 명상 수행 같은 맥락의 개념이 되는 거고, 이러한 방향으로 정신치료나 어떤 연구들, 뇌과학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명상에 대한 뇌과학 연구는 많이, 달라이 라마 이후로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한 대로 의식뿐만 아니라 집중력, 그다음에 지각, 감정, 자율신경계 상태가 다 변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결국 뭐냐면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좋아지는 건 이미 밝혀졌고요. 면역력, 그다음에 뇌세포의 어떤 가독성. 그러니까 뇌세포가 굉장히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명상이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정신과나 신체 질환의 치료법을 쓰이는지, 그리고 정신질환이나 마음에 있어서 몸의 중요성이 어떠한 맥락으로 이렇게 중요시 해왔는지 이제 그런 맥락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치료에 있어서
그럼 왜 이런 몸의 신체의 어떤 중요성이 왜 부각되느냐?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 아직까지 뭐 심리치료 또는 약물치료든 간에 가장 치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가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관련 질환입니다. 여러 치료법들이 있어요. 뭐 짧게 하는 심리요법, 인지라는 거는 나는 또 다시 잘 안 될 거야. 나는 또 이런 일을 당할 거야. 이런 것들을 자동적인 어떤 사고나 이런 패턴을 조절해 주는 건데, 그다음에 거기다가 인지에다 행동까지 붙여서 그럼 행동도 바꿔봐. 인지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건 뭐냐면 뭐 비행기나 이런 지하철 공포증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제 노출시켜서 더 불안을 자꾸 감소시키는 뭐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된 안구 운동 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치료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부분적으로 효과만 있지 다른 어떤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에 비해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는 이러한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요법이 그 한계가 있다는 게 지금까지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 트라우마를 당하고 나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어떤 사회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트라우마를 딱 받고 나서 그 뒤부터 바로 치료를 받으면 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트라우마를 받고 그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을 대하는 사회, 주위 사람들 이런 걸로 인해서 2차, 3차 트라우마를 받게 되면서 이제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고 트라우마가 반복되면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인지라든지 생각만 변하는 게 마음만 변하는 게 아니라 몸 상태도 변하기 때문에 몸을 빼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치료 효과가 좀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 효과를 보면은 3대 치료 노출하는 거, 그 다음에 안구 운동, 그 다음에 인지행동 치료 반응률이나 중도 탄력률이 다른 치료법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트라우마가 오래돼서 외상이 오래돼서 여러 많은 증상들 성격까지 변한 경우에는 이런 치료보다 비주류 치료 여러 가지 명상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치료법도 효과가 있다 이런 게 보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회복이 느리게 되는 그룹에서만 인지 행동 치료가 효과되고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즉 이게 굉장히 외상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복합된 성격이 변하고 우울, 불안, 자살 너무 다양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런 심리치료법으로 효과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새로운 어떤 치료, 좀 여러 가지 치료법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가폭력 피해자분들 고문당하시고 이렇게 지내오신 분들 보면 정신과를 찾는 경우도 많이 없고 와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적은데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정신과에 와서 딱 면담을 시작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그 치료 세팅이 그 트라우마를 받으신 분들하고 거기에 맞춰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너무 몰라준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인 경우가 많이 없죠. 그리고 또 그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한 뭐냐면 트라우마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법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들이 많아서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단순히 치료적인 측면에 법적인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보상 아니면 배상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는 계속 가서 정신과에 치료는 받는데 내 생활은 나아지는 게 없고 내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면 당연히 이제 증상이 호전이 오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법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에 잘 안 오신다. 그리고 치료 효과 별로 안 좋다. 특히 심한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개인적인 트라우마보다도 사회적 트라우마인 경우에는 더 병원에 오지 않고 치료 효과가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의 마음에 대한 어떤 치유에 있어서는 좀 새로운 방법의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어떤 종교적인 거 본인이 믿는 분 이런 비주류적인 치료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런 쪽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건 뭐냐면 현재 정신과에서 하는 치료가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뭐냐면 파편화되어서 박혀있는 그 기억들을 어떻게 통합시켜 줄 거냐.
그리고 그 증상을 해결하기 전에 지금 과거를 또 해결하기 전에 지금 겪는 어떤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내성을 넓혀줄 거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앉아서 좋은 책을 읽고 50분을 얘기하고 말하는 것만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이런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멍울이죠. 이 외상의 멍울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 좋은 긍정적으로 살아. 너가 그렇게 하는 건 예전 일이야. 지금 다를 거야. 이런 말로써 환자분들은 공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내가 좀 하니까 달라지네. 쉽게 좀 변화를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통로로서 가장 좋은 게 신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체를 변화시켜서 내 신체가 변화시키는 걸 보면서 그 신체가 변한 신체가 마음에 영향을 주는 방법을 통하는 게 오히려 어렵게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막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건 예전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감할 수 있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이론들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 치료가 최근에는 신체 반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개인의 사고 인지, 너는 왜 이전에 네가 실패하는 거 가지고 또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 그 사고를 바꿔봐. 이런 쪽에 어떤 인지, 행동,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 어디가 아파? 네 몸이 뭐가 힘들어? 그럼 이것부터 한번 해볼래? 몸 이렇게 한번 바꿔볼래? 몸을 이렇게 바꿔보니까 네 마음 어떠니? 이 몸이 좀 편하고 네 마음이 좀 변하니까 예전에 어떤 그 안 좋았던 일에 대해서 생각이 어때? 이런 식으로 좀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체화된 인지,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떤 생각, 지각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배경에서 몸을 변화시키자. 그러면은 몸부터 변화시키면 세상을 지각하는 인지하는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신체 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하면 조금 세상도 또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그런 부분들이 쓰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명상 기반으로 이 명상 자체가 쓰이는 부분에는 이런 체화단인지 몸과 마음을 같이 쓰니까 우리 명상 처음 들어갈 때 하는 부분들이 몸부터 이제 스트레칭하고 이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완된 상태, 명상이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완된 상태에서 얘기를 듣는 거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음 힘든 거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냥 딱 처음 보자마자 얼굴 보고 힘든 거 말해보세요. 그거 왜 힘들어요? 아니 그거 옛날 일이잖아요. 우울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서 생긴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몸이라는 어떤 신체라는 통로를 통해서 신체를 편하게 이완시키고 부드럽게 하면서 몸과 굳어져 있는 그런 생각도 풀어주자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트라우마 치료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웃긴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냥 요새 나온 논문인데요. 2017년도에 이때부터 이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몸과 인간 이하 이렇게 마음과 몸을 통합해서 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대표적인 부분들은 몸과 마음의 통합적인 거는 명상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연구 논문입니다. 스와핑이라고 봤어, 스와핑? 스와핑이라고 들어봤어?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기반으로 해서 마음을 이렇게 쓰면서 한번 만들어왔던 치료법, 그러니까 연성 선생님이 그 카톡으로 이제 나눠줬던 그게 트라우마 치유 관련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청각 자극, 시각 자극으로 만든 건데요. 그건 심상을 이용한 겁니다. 심상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심상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상상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시각, 소리, 향, 촉감 감각을 상상하는 거예요. 아까 외상을 당하신 분들이 자꾸 감정을 억제하고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자꾸 쓰게 해주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나 이렇게 왔을 때 팔다리가 마비가 오면 처음 하는 게 재활치료가 뭐냐면 그 팔다리를 쓰게 하는 거죠. 자꾸 움직여서 하면 팔다리를 움직이면 그 뇌졸중으로 문제가 온 뇌 부위가 회복되는 것처럼 감각이나 감정에 대해서도 자꾸 무감각해지면 신체나 감각을 자꾸 상상이나 신체를 쓰면서 그 감각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좋은 긍정적인 감정을 자꾸 상상을 하면 그 감각을 다루는 감정을 다루는 뇌 부위가 활성화돼서 좋아질 거라는 그런 어떤 가정을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자극을 볼 때하고 상상할 때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거. 뭐 활성화 정도는 조금 더 볼 때가 더 하지만 상상만 해도 그러니까 그 보는 것만큼 그 뇌 부위가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뭐 그런 그 동영상도 나와 한 번씩 보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말소리가 좀 다른 말소리가 좀 뭔가 이렇게 들리는데 아니야. 아니 영화가 아니라 그런 동영상이 돌아 옛날에 돌았어. 많이 안 봤어. 그래서 이런 진짜 감각을 상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만으로 이제 성학대 경험으로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 뭐 근로자 다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청각 자극 같은 걸 줘본 건데 그러니까 상상을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상상을 하라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큐를 주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청각적인 음악 같은 거죠. 좋은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좀 뭐 슬픈 음악을 들으면 상상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웃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자극을 상상하는 걸 어떻게 해볼까 생각했을 때 청각 자극을 써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청각 자극을 써서 이제 기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병원에 오지 않고 집에서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는 것만으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만든 건데요. 기존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가 병원 중심이었거든요. 그리고 병원 와서 치료제랑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근데 고위공무원이 최신 치료를 적응하기 힘들죠. 병원은 보험이 돼야 되고 수가가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비주류 하려고 하면 뭐 조금 돌팔이라고 그러고 좀 뭐 사입이라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근데 이런 병원이 가지는 문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트라우마의 종류라든지 그분들의 증상, 그분들이 갖고 있는 다른 어떤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런 어떤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앱을 통해서 집에서 언제든 접근성이 높은 상태에서 온라인 기반으로 치료 제공을 할 수 있고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신체 반응을 줄이는 대체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상 같은 것들을 조금 안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각 자극의 음악적 요소를 접목함으로써 조금 더 마음 상태를 저녁에 갈까? 긍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태를 바꾼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만드는 거고요. 분위도 가? 보고 싶어서. 한창섭님 계속 말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프로그램 기반으로 이제 만들었고, 제가 이제 그 10개가지 프로그램 말씀드리고, 8회까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음성 안내에 따라서, 오감을 통해 실제 지각하는 체험을 상상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체조, 명상,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인 부분이 마지막에 나오는 집에서 이제 자기가 핸드폰에 아니면 노트북에 깔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한 마음과 몸을 통합하되 모여서 할 수 없는 거를 집에서 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소리가 자꾸 네 그래서 이제 그 명상 그 강도영 선생님이 다 음속을 해주시면 돼요. 호스트시라서요. 예. 선생님이 지금 음속 해주시면 제가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명상법에 좀 할 수 있고, 제가 한번 연성 선생님께서 해주신 명상 프로그램 한번 시간 나실 때 한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몸을 먼저 쓴 다음에 호흡이라든지 이완 그런 걸 통하고 나서 조금 이완된 상태에서 인위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바뀌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치료법 방법이다. 그 프로그램 효과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좋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표고요. 이렇게 우울 증상, 우울 증상도 좋아지고, 우울 증상도 좋아지고, 불안, 그 다음에 분노가 가장 부분인데, 외상후스루 증상도 많이 좋아지는 양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기 때 트라우마가 있는 환자분들 경우에 또 이런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효과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캄이나 헤드스페이스, 힐러,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에 이제 앱으로 깔아서, 꼭 트라우마가 아니어도 마음 건강, 마음 치유를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들의 가장 큰 특징들이 요즘은 뭐냐면, 명상 기법이 다 들어가 있고, 신체적인 상태를 먼저 변화시켜준 다음에, 인지적인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트라우마 아니어도 요즘에는 마음의 어떤 치유에 있어서 신체라는 어떤 통로, 신체 상태를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 치유의 한 어떤 방법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방법들이 이런 앱을 통해서 많이 제공되고 있다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린 거고요.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개념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정리를 하면 마음 건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어떤 인지, 생각, 분석, 이런 부분이었고, 하지만 최근에 이전부터 사회 철학에서 몸의 중요성, 말씀드린 대로 스피노자나 폰티가 말한 것처럼 몸이 단순히 하나의 어떤 그런 마음에 얹혀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을 인지하고 마음의 어떤 지각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는 개념하에 치료 방법도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몸을 신체 상태를 변하게 해서 마음을 변하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주제고, 트라우마 관련해서도 이러한 치료법들이 특히 많이 쓰고 있고, 향후에 국가폭력, 공권력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기법들을 이용해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다는 게 가장 큰 어떤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노세극 선생님 통해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냥 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배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 구조적 문제와 개인적 노력이 함께 좀 진행이 돼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나 개인적 트라우마를 극복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좀 고민을 해봤고요. 여하튼 차후에도 열심히 배우고 들으면서 또 이 과정이 그냥 서로 연대 모임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또 많은 이렇게 배움과 지식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기회 되는 대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다음으로 박민숙 선생님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박민숙입니다. 오늘 내용 너무 저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게 잘 해주셔서요. 너무 감사하고요. 예, 최원영 선생님.
제가 오늘 최원영 선생님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지금 금방 저기 집에 도착하셨을 거예요. 차 안에서 계속 강의 들으셨거든요. 저랑 같이. 아, 예, 예. 네, 그래서 아마 저기 이게 말씀 나누기가 조금 예, 예. 집에 아마 지금 운전해서 도착한 상황일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저 두 분은 어떻게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 저기 최원영 회장님이 음. 소개해 주셔가지고 너무 유익한 강의가 있다고 소개해 주셔가지고요. 예, 예,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네. 아까 얘기한 앱하고 몇 가지 보내드릴게요. 아우, 너무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경원 저는- 선생님, 예. 권정원 선생님, 최원영 선생님, 박민수 선생님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저 앱하고 해서 몇 가지 챙겨드릴 테니까 오 대표님한테 너무 연락 좀 감사합니다. 남겨주세요. 예, 예.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다 한 말씀씩 들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10시 한 18분 돼서, 일단은 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기, 잠깐만 좀 말씀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우리 직접민주연대에서 이제, 연초에 사실, 국민입법당 운동을 좀 하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국민입법당을 강금하게 이제 좀 모집해보자 했는데, 구글 폼으로 이제, 이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 좀, 이 구글 폼을 만들어서 좀 이거를 이제 배포를 좀 하는데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 구글 폼을 완성해서 이제 지금 해놓은 게 있는데 약간 수정해서 다시 카톡방에 좀 올리면 그거를 좀 이렇게 주변에 좀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거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드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해도 돼요. 그것도 이제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도 되고 구글 폼으로 해도 되고 두 가지를 배포를 할 테니까요. 카톡방에 올려놓으면은 다른데 이제 SNS 이제 관계되는데 뭐 페이스북이든 뭐 다른 카톡방이든 뭐 텔레그램이든 이런 데를 통해 갖고 좀 배포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8월 말에 국회에서 토지 공개념 관련된 토론회가 있습니다. 날짜가 아직 좀 확정은 안 됐는데요. 토지 공개념과 내 삶이 보장되는 견해를 해가지고 직접민주연대 차원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 심각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찾는 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이제 카톡방에 공지를 하면은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라서 오프라인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이제 몇 소수만 보고 어제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중계를 하게 되면 뭐 유튜브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줌으로 하든 하게 되면은 거기에도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선 전국인데 이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어떤 정치적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100대 개혁 입법안을 우리가 좀 마련해서 앞으로 대선 이제 후보들한테도 좀 보내고 이거를 이제 공약화할 것을 이제 요구도 하려고 하는데 100대 개혁 입법안을 그거를 뭐 법안을 다 뭐 만들자는 게 아니고 이제 필요한 것들 한 줄 입법이래 갖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적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법안을 만드는 거는 좀 이렇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하는 걸로 해서 일단 한 줄 입법, 한 줄 정책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뭐 그 정도 뭐 나머지는 또 나중에 뭐 카톡방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선이 이제 너무 인물 중심으로 가는 것은 좀 아니다. 우리 직접 민주주의 운동은 사람보다는 정책이나 법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선거가 실종되고 좀 인물에 대한 뭐 이미지 위주의 그런
공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보자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그 연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 좀 해주시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말씀들 듣고 나누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강도영 교수님이 어려우신 그 시간 내주셔가지고 강의해 주신 거 고맙게 감사드리고요. 강도영 교수님 먼저 한 말씀 하실래요? 오늘 같이 얘기 나눠본 느낌 어떠셨는지?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남영동 가서 고문을 꽤 많이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쟁 트라우마도 얘기했었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쟁과 혁명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많이 다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주축이 돼서 자기 소리를 내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면은 나라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좀 몸을 챙기는 일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걸 토대로 해서 좀 연대를 해서 나라를 바꾸는 일,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직접민주주의 연대에서는 그 사회운동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서로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자원봉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 지원하는 일을 몇 번 했습니다. 이번 8월 달도 이제 할까 생각하는데 혹시 주변에 독립유공자나 민주유공자 중에서 어려움 겪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작은 성이지만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얘기 나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다음 대선까지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다음 정부는 좀 더 좋은 정부가 되고 그 좋은 정부 아래에서 우리 다 같이 서로 챙겨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